이 주제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라고 하기에는 참 깊은 얘기라서 주어진 시간만큼 아주 깊이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를 인제 불러 주신 이유이기도 할 텐데, 현장에서는 지금 고리분둔이란 단어를 너무나 자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인가 보다.'라고 예상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만나고 계시거나 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어떤 지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파이 나다운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를 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해예요. 이해. 즉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는가 등등,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인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개념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국제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인제 접하게 되고 그들을 돕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은 다문화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다문화라는 걸 이루며 사는 가정의 어떤 현상, 또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떤 언어권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즉 대상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가 고리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은 하지만 '저들이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함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움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 좀 확실하죠. 자,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리분둔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오늘 단어를 달아 주셨는데, 그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 언급한 게 언제부터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언급은 아주 최근이에요. 먼저는 일본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일본에서는 90 년대 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 거의 40 년이 다 돼 가는 정도의 세월 전에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키코모리.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다마키 씨가 인제 언급을 처음 한 건데,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또는 그전에는 인제 이지메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가 이렇게 흐름을 가다 보니 집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제 그들을 부를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과를 가끔씩 찾아오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 이름이 필요해지면서 인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동사는 원래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해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들이 인제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 정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건 남의 나라 일이야.'라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심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발견이 좀 덜 돼서 그 인구 자체가 적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제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2000 년대 초반쯤에 인제 삼성재단 쪽에서 발주가 되면서 연구가 하나가 인제 반짝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인제 정신과 중심으로인데, 그러면서 연구가 시작이 됐지만 요때 반짝 언론에서도 조명이 되고 했지만 전혀 관심을 끌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은둔형 외톨이, 은둔, 고립, 뭐 히키코모리가 우리애들 때 이런 거는 4-5 년도 되지 않고요. 아주 원년이라고 굳이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작년이 최초라고도 엄밀하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건 작년을 원년으로 보통 쳐야 합니다. 예. 그게 인제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실태고요. 그러면 인제 어떠한 개념의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느냐이죠.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 고립, 은둔 요 두 단어를 지금 붙여서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바쁜 세상에 단어를 꼭 병기하는 상황인 게 지금 상태거든요. 즉 고립이라고만 부르기에도 은둔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커버가 안 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또는 은둔이라고만 부르기에는 고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제한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썼듯이 고립위험, 고립, 은둔 모두 좀 넓은 의미가 고립위험, 좀 더 중간 정도의 의미가 고립, 더 극단적인 경우를 은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세 가지 모두 관계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요. 즉 고립의 위험인 상태들은 유의미한 관계, 즉 사회의 관계죠. 유의미한 사람과의 관계, 이걸 자본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립되기 쉽겠는데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라는 상태를 고립 위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지금 요런 이름들은 거의 조금 약속되게 이제 공적 정책 쪽에서는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고 있는데 즉 부족보다는 좀 더 상태가 나빠진 상태죠. 또한 은둔은 그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좀 더 단절된 상태, 그러다 보니 외출이 더 없어지는 상태예요. 좀 더 극단적인 상태죠. 예, 요 세 가지를 지금은 그래서 고립 위험은 좀 덜 부른다 하더라도 고립점 은둔해 갖고 병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내가 만난 친구가 예를 들어 사회관계를 거의 안 하는데 외부 외출은 약간 한다. 뭐 집 앞 편의점 같은 건 간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한다. 그럼 고립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관계도 하나도 안 하지만 외출도 잘 안 한다. 이러면 좀 더 은둔 상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두 가지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졌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통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가족 외에는 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관계예요. 그게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 자기 집 또는 아주 제한된 집 앞 정도만 움직이느냐 이런 공간의 제한이 굉장히 크냐. 움직임의 공간 제한이. 세 번째는 그러한 행동적인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말 같은 때 뭐 너무 쉬고 싶어서 하루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짧은 기간에 외출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걸 고립운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좀 얘기를 보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좀 빠른 거, 뭐 좀 뭔가 속전속결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그런 기간이 지속된다 하면 고립 위험 정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보통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와 공간의 머무름과 그다음에 지속 기간 이걸 보통을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여기서 미리 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도 맺지 않는다. 그러면 외출을 꽤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가? 아니요. 그런 경우도 꽤 관계를 안 하니까 고립 위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자체들마다 조금씩 넓게 보는 데는 서울시 같은 데는 굉장히 넓게 보는 편인데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는가 이런 주관적 감정이 심한 경우 이것 또한 지원 대상이라고는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고립감이 심해지면 우울도 심해지고 외로움도 심해지고 자살 사고도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이나 은둔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의 머무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많이 이제 그전에 언급됐었던 것이 니트 사업인데 니트라는 대상자들에게 지원 사업을 했었던 건데 니트는 개념이 다르죠. 즉 직업을 갖지 않거나 경제활동,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그걸 갖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는 거나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어디에도 관계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학교, 직장, 학원을 안 다니지만 동네 친구들하고는 잘 논다. 내지는 회사에서 친구들이 다 퇴근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에 기다렸다가 연락해서 뭐 같이 뭐 술도 먹으러 다니거나 동아리도 같이 어울린다거나 주말이면 그들하고 잘 몰려 다닌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즉 사회적 소속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관계는 훼손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중요 기준이 아니다. 이럴 때는 니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니트이며 고리분둔일 수는 있겠죠. 그죠? 고리분둔의 경우이면서 니트일 수도 있기는 하겠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개념은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왜 잘 이해해야 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잘 알아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인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주변의 자원들도 예, 잘 탐색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목표치도 달라지고, 그렇죠? 기대 효과도 달라지고, 그런 게 달라지는 거죠. 니트 같은 경우라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집어넣어도 크게 실패가 안 올 거예요. 반면 은둔의 경우에는 어울려서 하는 활동을 먼저 집어넣어 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관계가 끊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뭐 사람을 무자르듯 자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스펙트럼은 꽤 넓게 있어서 그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우리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많이 여러 가지의 이제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고립이나 은둔 경우에도 하나의 새롭게 등장한 신취약 집단이다라고는 명명이 가능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예전부터 청년의 경우에 사회적 취약하면은 인적 속성이나 일자리 측성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리가 언급했고 도와왔어요. 도움을 줘왔어요.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가정, 이주 배경 청년이라거나 이런 경우다라고 할 때 인적인 속성상 취약하니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요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을 도움을 주는 형태가 좀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특성으로는 취업을 못했거나 니트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취업을 했지만 임금이 너무 작거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거나 근로 환경이 열악하면 취약한 계층이에요.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도와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자체가 너무 없거나 과도하게 부채가 크거나 할 때도 경제적 수준으로 우리가 취약 집단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그룹은 원래 있었던 역사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대상들이에요. 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고리분들은 관계 특성상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담이 너무 가중된 것도 취약하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고리분들은 관계가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즉 그래서 관계가 부담이 가중됐다라는 건 집에 식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누가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관계 특성상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심각한 폭력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이래서 내가 부양해야 된다. 아니면 집에 가족 중에 오랜 환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밖에는 벌이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들과 함께 관계가 아예 없어서 너무나 대인 관계가 없어서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힘들 때 연락 하나 할 데가 없다. 이런 관계 특성도 지금은 취약함의 사회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취약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느냐. 일본은 벌써 한 30 몇 년 전, 4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떤 추적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이제 전국 조사가 겨우 이루어진 상태이거든요. 먼저 청년에게, 즉 청년은 기본법상은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30대 후반도 포함시켜서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즉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샘플 조사죠. 했더니 청년의 5.0%가 고립은둔 상태로 조사가 됐어요. 54만 명을 육박합니다. 고립과 은둔이라는 스펙트럼 넓게 봤을 때 그 중에 어딘가에 포함이 되는데 전체 청년의 5.0%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저출생 국가 우리나라 아주 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의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숫자가 고립은둔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먼저 관심을 갖다가 청소년에게 최근에는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더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년을 조사해 보니까 시작점이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그랬습니다라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를 다루지 않고는 이건 예방 또는 초기 대응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청소년부터도 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뒤늦게 조사가 됐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추적조사에서 한 14만 명 정도, 5.2%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작년도에 역시 샘플 조사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더니 굉장히 많이 나왔죠. 11.2% 정도. 이건 물론 9세에서 24세 청년이 또 겹쳐서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는 해요. 이거는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 기본법상 이렇기 때문에 조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과 청년에게서 고리분둔이 한 66만 명에서 68만 명, 한 70만 명 정도가 최소한 본인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이냐. 여기 쭉 자세한 내용을 달았는데요. 광주, 부산, 서울 또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연구에서 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청소년계 다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한 30% 육박할 정도가 청소년기 시작했다. 아니면 청소년 말기에서 청년 초기, 즉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시작했다가 상당히 많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1년에서 3년을 제일 많이 대답은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지냈다. 아까 6개월만 지나가면 고리분둔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급간이 너무 비슷하네. 이 얘기는 조사의 방식에서 요 급간을 주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즉 3년 미만 정도가 대부분이 자기가 그 정도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극단화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봐요. 즉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사실 밖에는 아니죠. 1, 2년 됐어요. 라는 사람들과 아니면 저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10년, 11년 동안 누구도, 가족 외에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내는 극단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청소년 말기에서 청년 초기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거나, 예방도 사실은 아니죠. 이미 드러난 거니까. 예방하거나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물론 이때를 놓치면 다 속수무책으로 10년, 20년 되느냐,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 3차적인 증상들이 또는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도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기가 쉽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자, 유의점은 요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교를 가거나 외출을 하는 것만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학교를 예시1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안 가요.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하고 맨날 싸워요. 하지만 친구들 관계는 별로 문제 없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남도 한다. 이건 고리분둔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학교 중퇴일 뿐이에요. 그죠? 아니면 학교 뭐 부적응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시2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요.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근데 아무하고도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대인관계가 하나도 없고 학교 속에서 선생님이 얼굴 도장 찍어주면 출석일수 인정해주니 정도로만 학교를 간다? 이건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지만 고리분둔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또는 이들을 도와야 될 수 있으려면 은둔이라고 하는 방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만 도와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넓은 범위의 고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은둔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됐을 때만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입이 참 어려워져. 안 만나줄 테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 요인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요 슬라이드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관련 요인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사람 안 만나려 그러고 이걸 사실 제일 먼저 질문들 하시거든요. 이 친구들이 참 애매한 게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라고 명명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트라우마만 다 경험했느냐? 모든 사람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다 나쁘냐? 다 영세하고 뭐 저소득층 그것도 아니에요. 각각 개인 너무나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왜 어떤 것들이 누적돼서 그러느냐라고들 관심을 갖거든요. 자, 요거를 요인 또는 뭐 관련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하면 훨씬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고리분둔이라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리분둔이라는 상태가 생기기 전에 원인들이 누적돼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들이 쌓여오다가 고리분둔이라는 걸로 발생이 됐을 텐데
자, 일단 유발 요인을 살펴보면 유발 요인은 고리분둔의 원인이 되거나 관련되어 온 모든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이 사람이 사회문화적으로 경험한 또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중에 사람마다 경험한 것들이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마다 누적되어 온 게 다를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 촉발 요인은 유발 요인과는 다르게 유발 요인은 그러니까 켜켜켜 쌓여온다 하더라도 그 즉시 고리분둔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개인이 참는 한계치까지는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본인도 이게 그만큼 힘든 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옆에서 볼 때도 고리분둔을 할 만큼 힘들구나. 아, 이럴 땐 네가 참지 말고 말해라고 개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발 요인이 생길 때까지는, 유발 요인만 쌓여갈 때는. 반면 촉발 요인은 고리분둔을 분명하게 일으키는 트리거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 이걸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발 요인이 많이 쌓여오다가 이제는 못 참겠어 할 만할 때 뭔가 발생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리분둔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반면 보호 요인은 고리분둔의 촉발 요인도 있고 유발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촉발 요인 요 직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놨잖아요. 이 유발 요인과 촉발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시킬 만한 보호 요인이 있었다면 고리분둔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분둔이라는 건 촉발 요인과 유발 요인이 보호 요인보다 너무 크거나 또는 보호 요인이 이 두 가지에 비해서 너무 작았거나 그러면 고리분둔화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오른쪽에 뭐 하나를 더 달아놨죠? 유지 요인은 뭐냐? 이건 뭐냐면 고리분둔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사실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문 열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나 힘들었는데 쉬었다 보니 좀 좋아졌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리분둔이 거의 그렇게 안 일어나시거든요. 막 5년, 10년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예방하거나 여기 유지 요인,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시키도록 만드는 요인이 계속 가중되면 고리분둔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세 가지는 고리분둔 전에 일어났었던 요인들이고 유지 요인은 고리분둔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즉 상담자나 우리가 돕는 사람은 사실은 건드릴 수 있는 우선적인 건 유지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반면 과거 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슬려 과거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 요인과 함께 천천히 또는 유지 요인을 꼭 다루면서 만져줘야 되는 요인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유발 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쌓여온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그림처럼 어떤 사람이 택배 상자처럼 한 요인 쌓였는데 참을만 했어. 두 개도 참을만 했어. 세 번째도 참을만 했어. 이러다가 힘들겠는데 하지만 쌓아가는 것. 이게 유발 요인이에요. 도움 요청도 거의 안 하고 내가 뭐 참아보지 하는 데까지를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별로는 이런 요인들, 뭐 내가 너무 주장을 안 하거나 몸이 좀 허약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없거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크겠죠. 이 상자를 쌓을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반면 가정적인 거는 구조가 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빈곤하거나 방임되었거나 이런 것들. 반면 구조가 아닌 기능이 주는 어려움이 있죠.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과도하게 어떠한 기대를 해서 나는 하기 싫은 적성을 안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진로를 막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입시전쟁 유명하잖아요. 또는 학교 폭력 아주 중요한 고리분들의 중요 요소가 되죠. 거의 빠지지 않는 요소가 이제 학교폭력 가해를 당한 거, 내가 피해자였던 사실 이런 것들 쌓아오는 거죠. 사회문화적으로는 왜 일본이나 우리 같은 사회에서 많이 생기느냐. 자, 우리는 진로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유치원부터 대학 걱정을 하는 나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경감되지 않고는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개인이 다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강요된 진로라든가 취업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네가 뭘 좋아하지만 그거는 돈벌이가 안 되니 그 적성은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 와 같은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거. 흥미적성 같은 게 잘 존중되지 않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되는 거. 20대 때는, 아니, 10대 때는 대학 가는 준비 치열하게 해야 되고, 20대는 취업적 공부해야, 준비해야 되고, 30대는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 나의 살고 싶은 다양성들을 숨을 쉬면서 사는 듯한 느낌을 거의 못 갖죠.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발 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만나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어떤 요인을 이 사람은 많이 쌓여왔을까? 이 요소들이 이렇게 블럭 쌓아지듯이 각각 다르게 쌓아졌었겠죠. 그죠? 자, 반면에 촉발 요인은 이렇게 그림을 탁 단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들이 쌓아오다가 쌓여져 오다가 큰 덩어리 하나가 쿵 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본인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때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선 더더욱 깜짝 놀래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쟤 너무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수능적이었던 사람인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들어갔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동안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산 거죠. 그래서 여기 촉발 요인들은 쭉 써놨어요. 어떤 거든 여기에서의 어떤 사건이라 본인도 눈치챌 수 있는 사건들, 옆에서도 눈치챌 수 있는 사건들, 촉발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요인 또는 악화 요인이 중요하다. 현재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개인으로 치면 개인이 이걸 해결하려고 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계로부터 물러났고 사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물러났는데 물러나다 보니 다시 들어가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을 나는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사람들은 막 달려나가고 있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나 빼고 애들은 학교 다니고 나 빼고 취업 준비하고 하는 건 본인이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걸 피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없다고 부인하는 거죠. 또는 부인하는 게 힘드니까 중독적인 어떤 상태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대체물로 빠져드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상으로 몰입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 경우에는 주로 게임으로 빠져들려고 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연간 게임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밤새도록 영상을 보다가 이제 밤에 안 자고 아침결에 잠이 들면 부모님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늦지막히 오후쯤 일어나다가 다시 또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극적인 거에 빠져드는 거. 그리고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가서 내가 나의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엄두가 안 난다, 그럼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유지 악화인. 그러다 보면 시간을 이제 오래 쓰게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난과 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만들 정도의 이들을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은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잘못을 떠질 때가 아닌 되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주거나 이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계속 불화를 일으키거나 옆집과 또는 딴 사람들과 비난하거나 그리고 빨리 하라고 시도하고 요구하고 재촉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을 이런 거죠.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막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쳤는데 너 너무 늦었어. 빨리 달리기를 해야지.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뛰어야지. 이렇게 되면 못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앉기부터 해야 되고 일어서기부터 다시 해야 되고 걷기부터 해야 되고 그러다가 힘이 들어가면 이제 슬슬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과정을 못 견뎌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망가 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조차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5년, 10년쯤 됐을 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도 대화 안 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쟤네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쟤네 편하니까 저래, 뭐라든 이런 비난이 계속 들어가면 더더욱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건 우리 모두의 주어진 현재의 상황인데 별로 시도하거나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이들만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30-40년 정도부터 어떤 공적 지원을 좀 했다면 우리는 이제 막 다시 벌떼처럼 달려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파이도 그렇게 해온 기관 중에 하나라 뭐 지금 50몇만 명이 손들고 나왔지만 나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턱없이 지금 뭐 턱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시켰던 요인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 요인은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 거기에 잘 대응을 한다거나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한다거나 또는 가정에서도 존중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죠. 고리분둔으로 머무르던 시간들이 어떤 손을 잡음으로써 나와지는 시간들이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기회를 자꾸 제공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보호 요인이 되죠. 자, 오해와 진실은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쑥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다? 아니요. 명백하게 밝혀진 건 거의 없고요.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리분둔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치료 세팅을 따로 해야 약물을 통한 또는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실패라든가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순수하게 고리분둔이 된 거와는 루트를 달리해서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두 개가 어느 점에서 겹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약물 치료만으로 정신질환이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하고는 대상자가 다르죠.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자이냐? 이건 진짜 오해죠. 그죠? 어떤 사회적 사건만 생기면 은둔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건 정말 이들을 더 가정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인터넷 과의존 게임 중독자이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 게임 중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오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오면 문제 해결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네 외출하니까 끝난 거죠. 그건 아니고 사회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까 기준이 사회적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를 사람들과 지낼 수 있는 자신감이 올라가야지만 취업이든 진학이든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사회 속에 사람 속에 섞여 사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이런 거죠. 그걸 빨리 하라고 아무 조직에나 집어넣으면 이거는 바로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잘못된 양육 방식의 결과냐, 즉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까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요인들 중 하나가 양육 방식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떠한 요인들을 쌓아와서 무너졌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이냐? 이것도 근거 없다. 밝혀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마다 다르고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 이걸 밝혀낼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사람을 싫어한다? 아니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인관계를 나는 안 할래가 아니라 대인관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치는 방법을. 음을 읽는 거, 손 연습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다. 보면 되고요. 현 상태가 편안하지 않아요. 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요. 우울, 불안, 뭐 심해지면 엄청난 그 뭐 불면증 이런 것들에 시달려요. 그게 편했다면 집에서 누워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죠. 그래서 극도의 불안, 고통, 좌절감, 그리고 자살 사고, 심해지면 자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장기화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너무 우리 지금 명료하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대인관계 악순환이 생기죠. 안 해봤기 때문에 더 못하겠다. 내가 더 어눌해지니까 더 못 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인관계가 악순환되니 이후에 사회적 성취가 어려워요.
그죠? 학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학력이 끊어짐으로 인한 취업에서의 커리어 쌓는 것도 너무 어렵고, 경험이 없으니 어떠한 이렇게 문턱조차도 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네트워크조차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 만성화되면서의 특징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통 철회를 해요. 나 좀 쉴래. 아, 편하네. 안락하네.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많이 단절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나가니 내가 이러려고 쉰 게 아닌데 잠도 못 자. 또는 밤에 잠을 안 자다 보니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하루가 막 망가져요.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더더욱 일찍 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죠. 밥 잘 챙겨서 안 먹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무너지면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위생관리 같은 것들도 많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 나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대인관계 안 하면서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서도 굉장히 둔화되는 느낌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워져요. 나 이러다 폐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포, 자책, 그리고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과 부딪혀요. 즉 부모님이 계속 포격을 하기 시작하시죠. 부모님들이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그 다음에 너 이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처음 약속이 이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더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길어지게 되면 정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지만 어디다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 좌절, 절망감, 그래서 이제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이 망했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다시는 안 될 거야. 구제불능이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죠. 그래서 뭐 이게 몇 년이다라고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관적, 객관적 문제들은 더 많이 생겨난다. 예, 그래서 길어져서 가만두면 쉬다가 나오는 상태, 이것이 고리분tun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 결과가 개인에게만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사회 문제로 보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립이 됩니다. 예, 다는 아니어도. 많이 그걸 선택적으로 많이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가 그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끼리 우리끼리 밥을 먹으러 나갑니까? 외식 안 하고 외출 안 하고 그다음에 어디 나가면 자식 얘기 막 하니까 안 나가려 그러고 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친구들이 막 자식 자랑하니까 모임에 안 가려 그러고 종교생활 같은 거 어떤 것도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의 어떤 명절이나 이런 곳에도 자꾸 괴로우니까 대답하기가 괴로우니까 안 모여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조차. 그리고 그런 데에서 아이의 실패, 지금 학교를 중퇴했다거나 취업을 나이가 됐는데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자책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우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한 명의 실패는 우리 가족에 다 수치고 우리 가족 전체의 잘못. 한 명이 잘 되면 뭐 좋은 회사 들어갔다 우리 가족이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서양보다 훨씬 우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고통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몇 년씩 휴가 안 갔다, 몇 년째 외출 안 했, 아니, 그러니까 외식 안 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친구도 관계 다 끊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가족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 사회 자체가 약해지죠. 왜냐하면 청소년 말기 청년이면 한참 경제적 활동이나 생산성이 있는 나이예요. 국방,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납세, 교육, 근로, 결혼, 출산이 다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게 자꾸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제 사회 활동 저하가 생겨버려요. 우리 사회 전체가. 생각해 보세요. 50 몇만 명이 만약에 다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 사회의 허리가 흔들거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초기 대응에 돈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사회적 비용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서 해보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그러면 한 명당 한 15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된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즉 19살부터 시작돼서 기대 수명만큼 이들을 사는데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필요한 생여급여, 의료, 주가 요즘 끌어졌는데 주거급여,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조세를 내지 않는 거 다 해보면 한 명당 15억 원.
그러면 곱하기 한 50만 명 해보시면 우리 사회가 떠안는 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담,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경제활동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 저는 상담비를 보건복지부나 어디서 받아서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나라에서 대준다? 그럼 다 복지 비용인 거예요. 이런 돈 내지 않고 상담을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이 2천억 원 이상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느냐.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년과 청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관할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은 교육부지만 학교 아닌 어떤 교육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정책은 청소년은 여가부거든요. 거기에서 작년부터 고리분들을 좀 담당하기 시작했고요. 청년은 부서가 따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부 이런 데서 관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부랴부랴 어떠한 부서가 아닌 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지원정책의 현황이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보건복지부가 청년을 돕기 시작했는데 청년은 청년미래센터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타 중앙부처에서는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활기가 생긴 친구들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좀 니트적인 사업이죠. 그쪽을 좀 연결하는 이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아직 중퇴를 하지 않은 친구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돕는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부에서 하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숙려제 같은 데서 아직은 중퇴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 경우들을 이제 협업체제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이게 중앙부처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서울, 광주광역시, 전라도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으로 치면은, 도로 치면은 경기도, 또 부산도 좀 약하게, 이런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금 지자체별로 조례는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200개 가까이 통과가 되어 있어요. 조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법은 지금 겨우 하나가 유사한 법이 통과됐다 정도, 지금 아동 청년 복지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거보다는 지자체별로는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돕고 있는데, 그건 지자체에만 통용되는 조례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 다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요 이름은 들어간 것만으로 치면 130, 40개이고요. 유사한 개념까지 포함된다면 200개가 넘어요. 전국에서 고리분들을 거의 다 다루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9세에서 19세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어디를 했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12군데의 전담자들을 뽑았죠. 전담센터를 따로 차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도움 되시라고 이 지역을 좀 자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말씀드린 대로 전담 부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 미래센터라는 걸 전국에 4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인천, 울산이라는 시와 충북, 전북이라는 도를 했는데 이 2군데 모두 청소년도 한 20, 30개로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청년도 청년 미래센터를 20개 정도, 뭐 최소한 10몇 개 정도는 지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좀 어수선하게 가고 있어요. 즉 센터를 막 만들랴, 그 다음에 전담 직원을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도 막 뽑으며 그분들에 대한 이제 저도 엄청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에 대한 슈퍼비전을 동시에 하며 사람을 모아서 직접 서비스를 하며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부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거죠. 반면 여기다가 싫지는 않았는데 민간기관, 파이는 민간기관이잖아요. 사단법인. 저희는 올해가 10년 차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나라에서 고리분등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달이 별로 안 됐을 때, 최소한 저는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다가, 이건 뭐라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는 거의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일 빨리 오랫동안 해온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말기에서 청년 초기, 사람 초기도 아니죠. 30대, 30대 말까지는 지금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와서 지금은
당사자, 부모, 그리고 전문가 교육,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물까지도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들도 거의 다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정부 사업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시간도 다 됐고요. 고리문둔 또는 좀 넓게 해서 외로움은 어,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실된 상태의 개인이 심각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위라는 게 부장님, 과장님, 교수님 이런 지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 지위라는 건 즉 나라는 사람이 사회 속에 있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고리분들인 사람은 그게 실제든 아니면 자기 혼자 머릿속에 느끼는 든 간에 나는 사회에 없는 사람처럼 지금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없다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거나 실제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나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뭐 책상이고 의자고 그것도 다 용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의 가치가 없고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면 없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감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 때 고립이나 은둔을 선택해 버리기가 쉽고 그 전에는 뭐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엄청 느끼겠죠. 그러다 행동으로 고립이나 은둔이라는 걸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많이 하는 말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문장처럼 느끼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이런 경험을 해온 거겠죠.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세상에는 저렇게 멋있게 존재를 하는 건데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아.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근데 죽을 수는 없다, 죽을 자신은 없다 하니까 몸을 뒤로 빼버리는 거죠. 가둬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는 가치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건 이미 가치가 있죠. 자, 이걸 역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공부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직업도 가져서 돈도 안 벌고 있어요. 그럼 없어져야 될까요? 자녀가 죽어야 마땅할까요? 뭐 극단적인 말로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세요. 제가 얼마나 우리한테 귀여운 아이고 얼마나 소중한 앤데 죽다니요 이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여겨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 너 왜 학교 안 다니니? 너 직장 왜 안 다니니? 너 딴 애들은 다 20대 때 벌써 뭘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치를 보여라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걸로 이미 있다라는 사실 인정 안 하시면 더 어려워요. 쭉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존재하는 이전에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그들도 그게 믿어진다면 고리분들은 이제 최소한 손을 붙잡기 시작을 하죠. 예, 거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제가 여기다가 좀 뜬금없어 보이시겠지만, 소파를 놓은 이유가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자리가 두 자리처럼 보여요. 두 명 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꽤 널찍한 소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두 명이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면 여기 아마 세 명도 네 명도 비좁지만 앉을 수 있을 거.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꼭 일자리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너 좀 말이 어눌해도 대인관계 좀 부족해도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잘 못해도 여기 앉아. 재미없는 사람이라도 대화에 끼면 돼. 이런 것들이 자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착하게 자기를 좀 양보하는 사람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누가 적극적으로 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파를 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뭐 참고로 보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워낙 짧은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되시라고 달았습니다. 요건 제일 처음에 저희가 냈던 책, 조금 이미 좀 개념이 많이 정립되기 전에 나온 책이어서 개념서에 좀 가깝고요. 요거는 그들을 돕기 위한 상담 워크북 같은 개념이고요. 상담에 관련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요거는 아주 최근에 올해 초에 나온 건데
만났던 사람들의 사례, 부모님, 상담자들의 어떤 노하우, 애환, 또 왜 파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전달하지 못했던 일들은, 내용들은 이걸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년과 청소년 보면서 은둔형, 예, 외톨이들을 보면서 걱정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걱정보다 그 부모님의 걱정은 더 클 거고, 실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가족이 만약에 돕는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뭐 상담을 권유한다든지 치료나 약이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네, 아주 짧은 질문을 주셨지만 굉장히 큰 대답이 필요한 질문을 주신 거기는 해요. 어, 가족, 특히 부모님은 엄청난 중요한 인적 자원이에요. 예, 이분들이 결코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부모님들은 절대로 도우실 수 없다. 즉, 내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다시 돌려놔야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리분들은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제일 접촉점이 가족하고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돕는 수밖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많이 아셔야 되고, 가족이 적절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나쁜 방법을 자꾸 반복하지 않는다. 인데 그걸 간단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서울이나 최소한 경기, 저희 파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 교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6회기나 8회기, 긴 데는 10회기 정도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모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걸 꼭 권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를 안 하시게를 저는 좀 권하는 게 네가 받아봐를 부모님이 자꾸만 자녀에게 재촉하는 것들은 뒤로 물러나게만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자기의 어려움, 그 얼마나 불안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스스로 배우시는 것에 노출되시는 게 먼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분리되는 게 좀 필요해요. 자녀는 자녀대로 별도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 부모님이 하지 마셔야 되는 것, 또 부모님의 불안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심리적 상담, 이런 것들을 따로 받으시는 거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2년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씩 하는 기관들이 지금 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 지금 그거 모집하고 있어요. 경기도 사업 지금 저희가 크게 하거든요. 지금 청년만 500명 지원 대상 하고 있는데 부모는 이제 약간의 작은 그룹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도 부모만 300명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 경기에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지방까지는 많이 서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 조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